지금 유럽 북부에서 아주 흥미로운,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묘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때 콧대 높기로 유명했던 북유럽의 강소국 덴마크가 한국 국방부와 방산기업들의 문을 두드리며 제발 무기 좀 빨리 보내달라고 사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무기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강대국들의 거대한 영토전쟁과 돈의 논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한국과의 절박함이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덴마크가 왜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한국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분석해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을 때 전 세계에는 그저 부동산 재벌의 농담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유력 의신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상황은 섬뜩할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 즉 막대한 히토르 매장량과 독극해의 항로의 거점으로서의 가치를 정확히 계산했고, 이를 위해 덴마크에 너희는 이 거대한 땅을 지킬 능력이 없다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매각을 거부할 경우 유럽 국가들에 대한 증골적 관세 폭탄까지 예고하며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맹국 간의 거래가 아니라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의 영토를 돈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에 덴마크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북극해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고 발트 인근의 긴장감은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덴마크 입장에서는 서쪽에서는 동맹이라 믿었던 미국의 영토 강탈 위협을, 동쪽에서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동시에 막아내야 하는 그야말로 사면초갈 상황에 놓인 겁니다. 과거 덴마크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의 위협은 과장되었다며 국방비를 감축했던 그 안일함이 이제는 국가의 종망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해외 외신들의 반응을 보면 이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와 로이터 통신 등은 최근 유럽 각국의 국방 예산 증액과 긴급 무기 도입 현황을 다루며 덴마크의 방어 능력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는 나토가 요구하는 GDP 대비 2%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오랫동안 맞추지 못했고 보유한 무기체계마저 노화되어 실질적인 북극 방어 능력이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덴마크 현지 언론인 폴리티켄조차도 미국의 안보 우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 되었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당장 러시아나 미국의 물리적 압박이 들어올 경우 덴마크 군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포장 며칠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 덴마크 총리가 오직 속도만이 중요하다며 긴급하게 눈을 돌린 곳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즉시 전력감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유럽의 방산공룡인 독일의 라이 메탈이나 프랑스의 넥스터도 지금 주문하면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생산 라인이 멈춰버린 유럽과 달리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창원 공장에서 K9 자주사와 K2 전차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압도적인 제조 역량이 이제는 그들의 국가 안보를 지켜줄 유일한 동아줄이 된 것입니다. 과거 우리를 들러리 세우고 비웃었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의 납기준수 능력 앞에 국가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이것이 바로 2026년 방산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자 우리에게는 짜릿한 반전의 서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기분 좋아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덴마크가 한국을 찾은 것은 그들의 필요 때문이지 우리를 존경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과거 우리 기업에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유를 어떻게 이용해서 철저하게 경제적 실리를 챙겨야 하는지 그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덴마크가 과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저질렀던 기만적인 입찰 과정의 전말과 폴란드와 비교되는 얌체 국가들의 행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취해야 할 포도의 방산 수출 전략에 대해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덴마크가 왜 이토록 다급하게 한국을 찾는지 그 이유를 알면 분통이 터집니다. 불과 몇 년 전 하나 K9 자주포는 덴마크의 혹한 속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증명했지만 철저히 이용만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덴마크는 이미 이스라엘제를 내정해두고 한국을 단지 이스라엘의 가격을 깎기 위한 들러리로 세웠던 겁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의 피땀 어린 노력은 무시당했고 그들은 단 일주일 만에 이스라엘과 계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탈락이 아니라 한국 방산을 기만하고 우롱한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 냉혹한 현실이 닥쳤습니다. 덴마크가 택한 이스라엘 무기는 납기 제한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부품조차 구하기 힘들어졌고 코앞에 닥친 러시아의 위협 앞에 안보 구멍만 커졌습니다. 이제 와서 K9 빨리 달라고 읍수하지만 이는 눈앞에 유익만 줬다. 국가안보라는 보험을 스스로 걷어찬 그들의 자업자득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짜 고객과 기술 도둑을 냉철히 가려야 합니다. 브라질이나 노르웨이는 소량 주문을 미끼로 핵심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데 이는 우리 기술만 헐갑에 빼내 자국 산업을 키우려는 속셈입니다. 섣불리 이용했다간 10년 뒤 우리 기술로 만든 무기가 도리어 우리의 등기를 노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반면 폴란드는 K2000대와 K9600문이라는 막대한 물량을 현금 직도입으로 계약하며 우리에게 규모의 경제라는 선물을 안겼습니다. 기술은 지키고 완제품을 제값받고 파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입니다. 반대로 호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현지 생산 약속만 믿고 수천억을 들여 공장을 지었지만 정권이 바뀌자 주문은 3분의 1로 토막났고 막대한 손실만 떠안았습니다. 남의 땅에 공장을 짓는 건 결국 우리 일자리를 나누고 리스크를 자초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슈퍼갑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드러난 덴마크의 안보 불안과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지정학적 위기는 역설적으로 한국산 무기의 가치를 하늘 꼭대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 취해 무작정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략은 명확해야 합니다. 덴마크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가들에게는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뿐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술 이전 없는 100% 완제품 추출과 높은 마진을 요구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를 홀트했던 그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납기라는 무기를 쥐고 가격표를 제시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이나 노르웨이처럼 기술만 탐내는 얌체 국가들에게는 과감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핵심 기술은 우리 엔지니어들이 휴일도 없이 연구 실족잠을 자며 만들어낸 국가의 자산이지 무기 몇 대 팔겠다고 덤으로 얹어주는 사은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산은 이제 반도체를 잇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심장입니다. 폴란드발 낙수 효과가 창원과 거제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수출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철저히 국익만 따지는 냉혹한 상인이 되어야 합니다. 덴마크가 내미는 돈은 확실히 챙기되 기술은 단 하나도 내주지 않는 영미한 전략, 그것만이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가 부강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음은 25년 4월 10일 K9 공산권 수출 영상입니다. 일각에서는 K9 자주포가 독자 기술로만 완성된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초창기에 한국 개발진이 독일, 미국 등 여러 선진국의 엔진 설계 실무자들을 물밑에서 접촉하며 각종 기술 자료를 수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이 과정을 주도하던 국내 연구팀은 해외 기술 자료를 완전히 복제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참고하고 나머지는 자체 연구로 채워넣는 방식을 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엔진의 구조부터 냉각윤활 시스템 같은 주요 핵심 기술을 외국 사례를 살짝 베낀 것이 아니라 우리 지형에 최적화하는 형태로 재설계했다는 점이 큰 차별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군사 전문지에서도 연일 거론되고 있는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 소식과 함께 이면에 깔린 국제정치의 흐름을 빠른 속도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동맹체인 동남아 반중국 연맹 구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한국산 무기가 왜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최초로 도입한다는 소식은 공산권 국가 최초 도입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국내외적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베트남은 대부분의 무기를 러시아에 의존해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발 무기 공급망이 불안정해지자 신규 무기 획득 창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베트남이 선택한 것이 바로 한국산 자주포였다는 사실은 한동안 소련, 러시아 무기는 동남아 표준이었던 공식이 흔들렸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에 더해 베트남이 남중국해와 국경 분쟁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를 제대로 표명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과 직접적으로 밀착해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한국이라는 우호적이지만 덜 자극적인 파트너를 활용해 군사력을 현대화하려는 셈이죠. 반면 한국은 미국과 여전히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남아에서 점점 영향력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독일의 펜자의비치 2000처럼 고가 모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M109와 비교하면 최신 전자장비와 포신 수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국들이나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이 정도면 성능, 가격 모두 납득 가능이라는 평을 받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수출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이 보유한 동일한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는 K55 자주포나 업그레이드된 K55A1을 비교해볼까요? K55는 미국의 M109 자주포를 베이스로 면허 생산하면서 발전시킨 모델로 1980년대 이후 한국 육군의 주력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한계와 노후화 문제, 그리고 사거리 및 사격 통제 능력이 K9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현재는 대체되거나 보조 전력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K9 자주포는 최대 40km에서 50에서 60km까지 사거리를 확보했고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 덕분에 배치 지역이 어디든 신속하게 작전 태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K9 자주포는 K55 계열과 비교해 속도, 화력, 신뢰성 면에서 큰 향상을 이뤘고 이미 세계 시장에서 수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등 다양한 국가가 채택해 운영 중이며 신뢰도가 너무 높아 탱크에 맞먹는 수준으로 전쟁 승패에 영향을 끼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K9의 장점이 베트남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최근 양국 간 K9 자주포 계약이 성사되며 공산권 시장에도 K방산이 새 길을 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 계약은 대략 30문의 K9 자주포 초도분에 대한 것이며 도입 후 혹독한 시험 평가를 거쳐 성능을 입증하면 추가 도입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요. 현재 베트남 측은 주로 중국과 접경한 북부 지역 부대에 우선 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중국을 저지하는 최전선 포병 전력으로 쓰겠다는 메시지를 대놓고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럼 베트남이 미국제가 아닌 한국제를 들여놓는 데 대한 중국 반응은 어떨까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중국이 크게 반발하더라도 베트남 입장에선 이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라 지금 와서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정도가 갈등의 규모를 더 키우진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베트남 수출을 통해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은 한국 방산업체들이 점차 사용자 맞춤형 옵션을 제공하려 한다는 겁니다. K9의 모듈화된 부품 구조와 전장관리 시스템은 고객 국가가 원하는 환경에 맞춰 세부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막지형이냐 열대우림지형이냐에 따라 냉각 시스템이나 전자장비 보호 설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런 적응력이 러시아 무기체계와 비교했을 때 훨씬 유연하다는 것이죠. 동시에 베트남과의 방산협력은 단순히 자주포만 사고 파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K9 후속 지원 체계나 장교 교육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자국 방산 생태계를 확충하고 현지 공장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게 되면 베트남처럼 러시아 의존도가 높았던 다른 국가들도 한국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해집니다.
이처럼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으로 빠르게 기울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의 강압적 태도와 미국의 불확실성이 함께 작용합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사실상 자국 영해처럼 여기는 태도를 보이니 주변국들은 방어력을 확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곧바로 미국과 손잡으면 대중 갈등이 심각해져 경제적 리스크가 커집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중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는 중간자 포지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 K9 수출이 한국에게도 상당한 이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무기 수출은 경제적 이득과 함께 전시의 아군이 되어줄 확률을 높여주는 외교적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무기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주요 적선국에게는 쉽게 팔지 않습니다. 전시의 역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K9을 대량 구입하고 향후 K21 보병 전투 장갑차나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한국 무기 체계를 도입한다면 양국은 사실상 상호 운용성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말은 베트남이 불시에 다른 세력과 손잡고 한국을 적대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동남아에서 반중국 연맹을 주도한다는 인식은 어떨까요? 물론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연맹도 아니라고 선을 긋겠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는 집단 안보 체계가 동남아 쪽에서 점차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도 각자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베트남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인 갈등이 워낙 오래되었기에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역시 이 흐름을 반길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앞장서서 동남아 오방국들과 방산 협력을 확대한다면 동남아 전역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망을 구축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과 갈등이 격화되면 베트남은 어떻게 움직일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베트남은 과거에도 중국과 분쟁을 벌여왔고 심지어 1979년 중월전쟁에서는 중공군이 베트남 국경을 대거 침투한 뒤에도 완벽히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착 상태에 빠진 바 있습니다. 베트남이 가진 강인한 게릴라 전술과 끝까지 버티는 민족성이 결합되면 중국도 결코 녹록지 않은 상대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베트남이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 추후 K9을 비롯해 K21, 천무, KF-21, 보라매 등을 순차적으로 들여온다면 중국이 함부로 군사적 압박을 시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도 한국산 무기를 적극 도입하게 된다면 동남아 일대에서 사실상의 한국산 무기 연합체가 생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한국 무기를 많이 들여놓은 국가들은 정비, 업그레이드, 탄약 호환 등에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베트남이 K9 포탄을 대량으로 비축해두면 필리핀이나 다른 K9 운영국가의 탄약을 긴급 공급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한국이 전시 상황에서 생산 라인이 일시 마비된다면 동남아 현지에서 일부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시기죠. 결국 이는 방산동맹 성격을 점차 띠게 됩니다. 국가 간 방산동맹은 단순한 무기 거래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그러하듯이 동맹국 간의 무기 체계와 전술 기술 표준화를 통해 군사력과 작전 운영성을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군사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부품 탄약 정비 호환성을 통해 군수 지원과 유지 보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무기를 공동 개발하거나 생산 공정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기술 이전 및 공동 연구 개발을 촉진하게 되어 국가 간의 신뢰가 깊어지고 장기적인 외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토가 사용하는 표준화된 무기 체계는 회원국들이 군사적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비용 절감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폴란드, 한국과 베트남 같은 국가 간 방산 협력이 확대되는 이유 역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공동안보 전략이자 외교적으로도 공통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며 협력의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히 한국 무기가 잘 나간다 정도로 끝날 뉴스가 아닙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미국은 부담스럽지만 국제사회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이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했고, 이를 통해 동남아 전체가 반중국 구도를 어느 정도 형성하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를 발판으로 무기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영향력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